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58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586이네요. 586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인데, 설비에서는 2번 승강기 있죠? 승강기를 6월달에 한번 할 겁니다. 587페이지는 X고, 589페이지 보면 7장 특별 건축구역 지정, 이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6월달 가서 고민합니다. 쭉 넘어가고요. 597 특별 가로구역도 마찬가지고, 599 건축협정, 뭐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협정은 한 번은 알고 가야 되니까 6월달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무 대비해서 6월달에 한번 설명할 거고요. 607페이지 4번 결합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했다 생각하고 시험과 관계없어 6월달에. 611페이지 보면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X 안 나와요. 넘기면 612페이지 6번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도 우리 시험 16회 이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벌써 12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실무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행강제가 뭔가 실무하면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가 뭔가, 취지가 뭔가 그 정도 설명할 테니까 6월달 한번 들으시고, 616페이지 X, 17X, 618페이지 2번 면적, 높이, 층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면적 619페이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노트 48페이지 펴놓고 설명 들으세요. 자, 책 보게 되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라는 사항인데, 대지 면적입니다. 1번 산정원칙.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한다. 대지 면적 산정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외해가지고 다음 해당하는 부분 제외한다. 1번 소요 너비가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거나, 또 도로 머팅 위치의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건축성과 도로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제외. 2번 대지의 줄겁시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대지의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노트 48페이지 보고 자, 그림 설명하면 대지 면적은 자, 이러한 땅에다 우리가 건축한다. 여기에다 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지가 되죠. 건축하는 땅이 대지니까 이랬을 때 대지 면적은 수평 그러면 이게 수평입니다. 투영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이쪽 끝이 보이고 이쪽 끝이 보입니다. 이 면적을 놓고는 이걸 보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대지 면적이요. 쉽게 말해서 면적은 평면적입니다. 땅 면적에서 할 때는 평면적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제외된다 해가지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이렇게 도로가 있다. 막힘이 없으면 이 도로 소요 너비는 4m입니다. 4m인데 자, 이렇게 도로가 지금 3m 도로라고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가로 10, 세로 10 이랬을 때 이 토지 면적 얼마인가? 토지 면적은 가로 세로 해가지고 100인데 대지 면적 그러면 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하천이죠. 하천, 경사지, 설로비겠다. 건축선은 하천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4m입니다. 4m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요. 4m를 만들기 위해서 3m가 있으니까 1m고 돼서 1m. 그럼 실제 이 부분은 9가 되고 10이 되니까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지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교차하는 도로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도로. 자, 여기 이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 얼마인가? 그러면 모서리 끝에서 일정 거리 후퇴하고 끝에서 일정 거리 후퇴하고 두 점을 연결해서 자릅니다. 이 부분도 대지 면적 제외. 이걸 우리가 가각전적으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대지 면적 제외한다. 1번은 이겁니다. 소요 대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 도로 모퉁이 부분, 도로 모퉁이 이렇게 뿔 모양을 갖다 잘라내는 거, 이것도 대지 면적 제외고.
2번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걸쳐 있다.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개설이 안 된 도로 그러면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도로라고 결정을 돼 있고 도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그러면 이 전체 땅에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해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만큼에서 여기에 공원이 걸쳐 있다 그러면 공원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공원 조성이 안 되고 공원이 결정만 돼 있는 거. 이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만큼에서 여기에 이렇게 녹지가 있다. 녹지하고 녹지 지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이고 녹지 지역은 용도 지역입니다.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 공원이니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려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2번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 산정.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포인트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퇴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퇴면적.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 벽 중심선. 이거는 벽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외벽 없습니다. 그냥 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퇴면적. 이게 건축면적이요. 여기에 또 이렇게 2층이 이 건물이 2층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2층을 합시다. 이랬을 때 건축면적은 자, 건축면적이란 건축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 차지하는가. 위에서 보게 되면 1층, 2층, 1층이 바깥벽이요. 바깥벽 중심선입니다. 바깥벽 중심선. 오른쪽은 2층이 바깥벽이니까 바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태역 면적. 이 면적을 놓고 우리는 이 면적이 건축면적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1층의 바닥면, 1층 바닥면적. 이렇게 2층 벽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면적. 이 부분은 2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 가리고 있는가, 점유하는가, 차지하는가. 계산할 때는 바깥벽 포인트가 중심선이다.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부릅니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이요. 그 다음에 산정 예배는 6월달에, 안중 6월달에 621페이지입니다. 3번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산정 원칙.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라서 벽, 기둥, 여기도 포인트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입니다. 이게 벽의 중심선으로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 자, 이 바닥면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평면도로 봅시다. 평면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를 갖다 우리가 1층이라 여기가 1층이라고 1층은 전부 다 슈퍼를 씁시다. 1층은 전부 다 슈퍼. 밑에를 2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국, 여기는 당구장, 여기는 중개사무소 갑, 중개사무소 을이 있다고 그래요. 이랬을 때 바닥 면적은 자, 바닥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그냥 건축 면적. 그런데 바닥 면적은 앞에 무엇의 바닥 면적이요? 뭐뭐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약국 바닥 면적, 당구장 바닥 면적 이렇게 해야 돼요. 1층 바닥 면적은 1층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이 1층 바닥 면적이면서 슈퍼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은 2층 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2층 바닥 면적이요. 그리고 이 부분의 면적은 약국, 이 부분이 약국의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 층 전체, 1층 바닥 면적은 전체 되겠죠. 약국은 그 층의 일부 되겠죠. 일부. 그래서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중심선, 포인트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렇게 알고. 슈퍼는 하나 있으니까 슈퍼 바닥 면적인데 중개사무소는 2개 있으니까 자, 얘는 이 부분은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이고 중개사무소의 을의 바닥 면적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는 바닥 면적이 30 미만이면 제1종 근생이고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물론 1종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하고, 그리고 얘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는 업무가 됩니다. 업무. 그러면 중개사무소 갑이 먼저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300이다. 갑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을이 들어갑니다. 을도 바닥 면적이 300이다. 이랬을 때, 자, 이 부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입니다.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할 때는 뭐로 들어가냐 하면 300이면 500 미만이니까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으로 갑은 들어가고, 을 같은 경우 들어갈 때는 을도 자기 면적만 하면 300이지만 이때는 이제 갑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갑의 면적하고 을 면적 더하는 거요. 더해가지고 을은 600이든 600이 되면 500 이상이니까 그때는 이제 을은 업무가 됩니다. 똑같은 중개사무소 300이지만 갑은 2종 근생이고 을은 업무가 된다. 우리가 이게 지금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인데,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29가지고 29가지 중에는 1종 근생도 있고 2종 근생도 있고 업무가 있는데, 건축물의 종류 구분할 때는 이렇게 갑의 300, 을의 300 더해가지고 이걸 보고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를 가지고 건축물에 분류한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번입니다. 산정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강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첫 번째,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것.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에 구획은 막힘이 없는 걸 보고 구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막힘이 없으니까 벽 기둥에 구획이 없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합니다.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걸 보고 바닥 면적.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 건물에서 주유소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발코니, 베란다 이런 얘기인데, 발코니 부분을, 베란다 부분을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베란다가 이렇게 있을 때, 베란다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보통, 너대 부분의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그래요. 그러면 너대 면적, 베란다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하면 나올까요?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이 면적이 10제곱미터다. 베란다 부분 면적이 10제곱미터다.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이 길이 됩니다. 가장 긴 외벽 길이, 이 길이가 5m다. 그러면 가장 긴 외벽 길이 5m. 곱하기 법에서는 1.5를 줬어요. 1.5.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7.5가 됩니다. 10에서 7.5 빼면 2.5 남았어요. 2.5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베란다가 튀어나왔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벽의 중심선에서 튀어나온 부분의 길이가 1.5를 기준해 가지고 1.5 이하 튀어나왔다 모두 제외입니다. 1.5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초과 부분입니다. 초과 부분만 포함한다. 다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가 5다. 그러면 새로 튀어나온 게 2m가 나. 2m. 그러면 튀어나온 길이가 이게 만약에 2m 튀어나왔다. 그럴 경우는 1.5를 초과했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0.5m입니다. 0.5m가 그리고 저기 가로가 5m요. 이거 곱하게 되면 똑같이 2.5 똑같은 형태 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은 너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협에 관계없이 너대 등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에서 너대 등의 끝부분까지 면적
너대 등의 면적에서 너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발코니 등 너대 등의 면적은 너대 등의 면적에서 너대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거기다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데 이 너대 발코니 부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시험 문제 4개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지문이 긴 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O로 안 나오고 X로 나옵니다. O로 나오려면 거기 있는 지문을 다 써야 되니까 O가 아니고 X 대충 써놓고 틀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모두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X.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모두 바닥 면적 제외한다. 그렇게 해서 X. 틀린 것도 나오지 절대 맞는 걸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2번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번 필로티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그러면 1층 주차장을 생각해야 돼요. 1층 주차장.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4층짜리 건물 지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건축하고 이 부분을 기둥으로 여기도 기둥으로 여기도 기둥으로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할 건가 제외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다닌다. 포행 통로. 두 번째 차가 다닌다. 차량 통로. 세 번째 주차장을 이용한다. 주차 공간. 네 번째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 제외.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공간 이용하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이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그럽니다. 2번 승강기탑 그리고 계단탑, 장식탑, 타락, 제각 타락. 타락이 중요합니다. 타락 층고 1.5 이하는 제외입니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타락은 1.8 이하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읽어보고 무조건 산입하지 않는다. 스스로 읽어야 돼요. 생각이 나든 생각나지 않든 산입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법 조문에 있는 것 가지고 내지 없는 것 가지고 안 내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산입하지 않는다가 나와야지 산입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아서 읽어보고 좌우지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처음부터 다시 바닥 면적은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 그러면 주유소 생각해서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고 주택의 발코니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발코니는 틀렸다. 필로티 그러면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주차, 공동주택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타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지 형태 지붕이다 1.8 이하는 제외.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보고 무조건 제외입니다.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 2번이 출제가 잘 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를 보고 용적률 그런데 원래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뺀다 이 얘기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1번 지하층 면적 제외. 2번 지상층 주차용으로 사용되는데 가로 안에 부속 용도인 주차장 제외. 지하층 제외. 지상층 부속 용도 주차장 제외.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네 번째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제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지하층 제외해서 지상층 부속 주차장의 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의 피, 그 다음에 건축물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피 해가지고 주, 피 그럽니다. 주, 피 제외한다. 지하층 제외. 주, 지상층 부속 주차장 제외. 피 그러면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 피 경사지붕에 설치한 대피 공간 제외. 지주 PP는 제외한다. 그리고 3번
초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준초고 옆에서 나요.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이상.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제외. 초고층 우리가 보통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은 30층에서 49층, 120에서 199 그러니까 초고층, 준초고층 그 말은 30층 이상 이 얘기요. 그래서 용적률 사안전을 제외되는 것 4개 암기해야 돼요. 지주 PP 제외한다 기억하시고 2번 건축물의 높이 층수입니다. 1번 높이 안중에 X 쭉 넘어가면 5번 층수입니다. 층수가 중요합니다. 층수 1번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첫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 옥탑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서 수평트면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은 몇 층인가? 1층, 2층, 3층입니다. 1층, 2층, 3층인데 옥상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면적 계산하고 건축면적이 100입니다. 옥상 부분의 면적이 이 부분의 면적이 10입니다. 10. 이랬을 때 옥상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옥상 부분의 면적은 건축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층수에서 제외.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나오면 옥상 부분의 수평투입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그리고 지하층은 제외.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한다. 지하층도 제외. 2번입니다. 2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암기하되 4m마다 한 층입니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4m마다 한 층. 옆에 3번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인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층, 2층, 3층입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4층 보인다. 이랬을 때 이 건물은 4층짜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층에는 4가지가 있는데 출제 잘 됩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 부분이 딱 나오면 옥상 부분의 수평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면 제외. 지하층은 제외. 층 구분이 안 돼 있다.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이면 제1 많은 층. 그 다음에 6번 지표면 제외고 3번 적용 기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626페이지 3번 기타 관련 규정 1번 X 27페이지도 X고 28 X 29 X 해봤자 출제 안됩니다.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어디 가는가? 636페이지 630 벌칙도 하는 게 아닙니다. X 거기까지 해서 건축법 모두 보고 바로 옆에 5편 주택법 겁니다. 주택법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고요. 분량도 많고 건축법은 이 주택법은 건축법보다는 숫자가 좀 더 적으니까 어차피 암기는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주택법은 제1장이 총설입니다. 1장 총설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배웁니다. 주택법은 제1장에 총설해가지고 총설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두 번째,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은 첫 번째 사업주체 배웁니다. 사업주체.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라 표현하는데 주택법은 사업주체고요. 두 번째, 주택법에서 건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는요. 사업계획서 배우고 세 번째, 주택건설자금에서 여기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주택상환사채, 글자 주택으로 돌려준 사채 이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배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배우고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 배우고 세 번째가 주택 공급 질서입니다.
세 번째가 주택 공급 질서 유지. 크게 세 가지 배우고 제4장이 주택의 리모델링입니다. 주택의 리모델링. 5장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험 문제가 총설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2문제. 주택의 건설 파트 보게 되면 얘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볼 것이고 공급 파트에서도 한 2문제에서 3문제 볼 것이고 잘해가지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온 목표는 4문제를 목표로 하는데 건축법보다는 공부하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바로 교재 642페이지입니다. 1번 총칙, 목적. 주택법 목적은 두 번째 줄,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주택법은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2번 정의입니다. 영어가 중요한데요. 1번 주택과 준주택. 그러면 주택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1번 주택이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줄거 봅시다.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법 말하는 주택은 토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줄거 봅시다. 단독, 공동 구분합니다. 단독, 공동, 복합. 그러니까 복합 없고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단독, 공동. 그래서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단독, 공동 구분한다. 2번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는 1번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습니다. 2번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대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하는 각 세대가 하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와 범위는 대령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런데 우리는 단독의 다중, 다가구, 공동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고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건축법 보고 설명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 찾아보면 우리 책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 자, 주택법에서 주택 그러면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고 두 번째 공동주택이 있는데 먼저 주택법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분류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 분류하는데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 3번이 일종건생, 4번이 이종건생 이러는데요. 먼저 단독주택에는 다시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크게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에는 4가지겠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분류하니까 건축법상의 얘기고 그럼 건축법에서 다중주택이란 다중 그러면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입니다. 3층 이하 330 이하인 다가구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및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계층이야. 다세대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계층이야. 연립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도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그럽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출제 잘 되니까 5가지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반드시 암기하고, 다중은 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층 그러는데, 층하고 계층의 차이점은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궁금하니까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그렇게 얘기해 4개의 층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 건물이 몇 층이냐 그러면 4층짜리, 4층.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자, 1층을 우리가 근생 씁시다. 2층은 만일에 업무용 쓰고, 3층 주거용, 4층 주거용. 이런 건축물이라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2개 층 그럽니다.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2개 층이다. 4층, 여기서는 계층. 계층은 그 용도로 쓰이는 거. 몇 개 이 계층이고, 4층의 바닥 면적이 100, 전부 다 100이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400입니다. 연면적 400.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냐 그러면 200.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죠. 연면적하고 그 부분 쓰이는 바닥 합계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다중은 3층 이하고 330, 연면적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662하고 19세대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럽니다. 이 5개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여기까지가 건축법이요. 건축법이면 이제 우리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단독에는 다시 단독,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동입니다.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해놓고 이 내용은 건축법 규정을, 저 위에 있는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래요. 차이점은 단독 안에 있는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주택법은 주택으로 인정 안 합니다.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런 숫자를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그 숫자니까 이 숫자를 반드시 암기해놔야 문제가 풀리니까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주택법도 잘 나오지만 학개론 가서도 종종 나오니까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643페이지 4번 준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것.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고 2번 다중생활시설, 3번 노인복지, 4번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노, 오피스텔, 오. 작년에 암기할 때는 뒤로 갔어요. 너, 그래가지고, 안토너 생각해가지고, 기억 안 되게 해서, 너, 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너, 다. 노, 오피스텔, 노는 노인복지주택, 기는 기숙사, 다는 다중생활시설. 출제 잘 되니까 암기하시고, 5번 세대 구분형은 작년에 났으니까 6월달에 합니다. 바로 내기 힘들 거예요. 6월달에 다시 한번 하고. 2번 넘기면 국민주택과 민원주택. 국민주택의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출제가 잘 돼. 국민주택이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바로 밑에 2번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용도로 쓰는 면적, 주거용도로 쓰는 면적이 1호, 단독주택은 우리가 호라고 그러고 공동주택은 세대 그래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숫자가 거기까지 나오니까 암기 다 해야 돼요. 국민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85제곱미터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1번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군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나번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 주택으로서 군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은 첫 번째 국가하고 공사입니다. 국가하고 공사가 건설합니다. 국가하고 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읍면은 100 이하다. 첫 번째 이겁니다. 국가하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두 번째는 국가하고 지자체입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건설했어요.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가 되고, 세 번째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85 이하 세 가지니까 암기 반드시 할 거. 국가 지자체. 여기서 지자체 빼먹었네요. 국가 지자체 공사인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사가 건설한. 공사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고 85 이하. 나번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 하나 더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암기입니다. 암기. 그럼 옆에 보면 3번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반대가 민영주택입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이랍니다. 도생. 첫 번째 주급이다. 300세대 미만. 두 번째 주급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 지문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대령이 정하는 주택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란 85 이하입니다. 300 미만이고 85제곱미터 이하. 1번 대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계법에 따른 도시재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이다. 국계법에 따른 도시재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이다. 자, 1번 원룸형 주택, 2번 단지형 연립, 3번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6월달에 보시고 원룸형의 출제가 잘 돼요. 원룸형이다.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같은 공동주택이다. 가번 세대별 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나번 세대별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분 설치할 것. 다번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할 것. 다만 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라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게 원룸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같은 공동주택 그랬죠. 그래서 원룸형은 어떻게 지을 거냐. 자, 한 층 바닥 면적 우리가 200제곱미터, 한 층 바닥 면적 200 해가지고 이렇게 5층을 주봅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이다. 전부 다 5층인데 이게 5층인데 전부 다 주거용을 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아파트입니다. 5층인데 주거용이다 그러면 아파트인데 자, 이 공간을 갖다가 공간을 전부 다 50 이하로 해가지고 50 이하로 하나 공간을 우리가 40 합시다. 40 하나 공간을 갖다가 40제곱미터씩 나눠가지고 방을 전부 다 한 개 공간입니다. 한 개 공간 한 개 공간을 만든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룸형입니다. 아파트로 지어놨지만 공간이 하나니까 원룸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5층을 떼면 4층 남은 4층 4층인데 한 층 면적이 200이니까 800이 되고 전부 다 주거용 쓴다 그러면 이것은 606초가니까 연립주택이요. 연립이면서 이것은 한 개 공간이니까 원룸형이 됩니다. 한 층을 마저 떼가지고 한 층 마저 떼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3층이면 3층 한 층 면적 200이니까 6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그러면 다세대이지만 얘도 원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할 수 있고 연립 형태로 할 수 있고 다세대 형태로도 할 수가 있다. 원룸은 그렇게 지으면 된다고.
어쨌거나 원룸형도 주택이니까 가봐. 일단은 전용면적은 50 이하가 돼야 되고, 4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명색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된다. 우리가 큰 건물에 도생 들어가면 큰 건물 도생 들어가서 원룸형을 보게 되면 이게 중간에 복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1호 라인, 여기가 2호 라인, 여기가 3호 라인이다. 쫙 해가지고 양쪽에 복도는 양쪽에 이렇게 방들이 원룸이 막 들어가 있는데 얘를 기준 갖고 본다 그러면 복도에서 이렇게 일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현관이 있고 현관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에 대부분 이렇게 욕실이 있고 문이 있고 욕실 뒤에 이 벽에다가 같이 붙여 여기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놓고 부엌 싱크대하고 인덕션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개별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이니까 오른쪽이 되든 왼쪽이 되든 이렇게 보일러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주거생활 해야 되니까 주거생활 해야 되니까 욕실하고 주방은 부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 이 부분은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욕실 막혀야 되고 보일러는 가스 새면 안 되니까 막혀야 돼요.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기한 부분이 이 부분의 공간이 한 개다. 그래서 원룸형. 근데 이 면적이 전용 면적 30 이상이 되면 전용 면적 30 이상일 때는 2개 공간으로도 할 수 있다. 중요하고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룸형은 지하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 첫 번째 전용 면적 50 이하일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 갖춰놓고 그리고 욕실 물 보일러실 가스 세면 안 되니까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지하층에는 원룸형, 지하층은 설치하지 말라고. 2번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리들은 6월달에 보시고 큰 2번,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과 그 밖에 줄 때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 경우는 예외를 한다.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비도생입니다. 원룸형은 도생이지만 85 초과하면 도생이 아닙니다. 비도생 1세대. 2번 국계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적 상업에서 원룸형하고 도생 외에는 됩니다. 3번 하나의 건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도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그 내용도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일단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게 도생이죠. 하나의 건축물은 도생하고 비도생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생이라 하더라도 단지형 연립하고 원룸형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생이라 하더라도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단 해가지고 단 두 가지가 됩니다. 이게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입니다. 1세대.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는 되고 그리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시형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 원룸형 비도시형 1세대는 이런 형태의 원룸형 이렇게 우리가 4층짜리 지어놓고 4층짜리 넣고 한 층 면적을 만약에 150제곱미터다. 그러면 1층, 2층, 3층 이렇게 1층, 2층, 3층은 마구 가지고 전부 다 원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원룸으로 하고 1, 2, 3은 원룸으로 하고 맨 꼭대기층은 이게 주인이 삽니다. 주인이. 원룸을 해가지고 여기는 월세 받고 마지막 층은 주인이 사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하고 난 분들이 퇴직자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가지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게 이 형태의 주택이 됩니다. 밑에 세받고 위에는 주인 산다. 그래서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 원룸형 비도시형 1세대 그러면 퇴직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퇴직자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생은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 잘 되니까 정리 잘 하시고 넘기면 646페이지. 임대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6월달에 4번 에너지 전략형 스스로 5번입니다. 공공택지와 주택단지 및 공급 1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쭉 봅시다. 공공사업에 개발 중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박스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말고 5번 필요한 부분만 잡으면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법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가로 안에 시행자가 조건합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수용, 사용에서만 나옵니다. 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줄거봅시다. 공공시행자가 또 줄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용, 사용입니다. 7번 경제자유기업 개발사업 줄거봅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결론은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지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아니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 나와도 환지 방식에서는 안 나옵니다. 두 개만 잘 잡아요. 첫 번째가 공동주택 건설용지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 있지만 환지 방식에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딱 잡으면 되고 2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란 노트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트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자, 주택법 해가지고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이 납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택 그러면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준이 30입니다. 단독주택은 호구로고 공동주택은 세대고요. 그러니까 30호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기준해가지고 미만이냐 이상이냐 30호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30호 30세 이상이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30 미만이면 건축법 건축허가 30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파트 500세대를 건설합시다. 아파트 500세대 건설하는 단지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을 할 것이고 옆에다가 관리사무소 넣을 것이고 놀이터 넣을 것이고 주택 부대 복리요. 주택 부대 복리를 설치하는 이 땅을 보고 우리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다.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다. 이 개념 알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2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 대의정 사업계 승인받아, 결론은 사업계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건설하거나 대지 주장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한다. 다음 한 줄 봅시다.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자, 아파트 단지를 주택 단지를 했는데 결론 포인트는 이런 경우는 자, 이게 하나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택 단지다.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간? 중간에 고속도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각각 별개 주택 단지. 철도가 들어간다. 각각 별개.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간다. 각각 별개 주택 단지인데 일반 도로가 들어간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들어간다. 몇 메타냐? 이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일반 도로는 20m. 20m 이상인 일반 도로가 있으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으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할 거. 나머지는 뭐 국도가 온다, 지방도가 간다, 무조건 각각 별개 주택단지. 좌우지가 뭐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가 되는데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오면 함정이니까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분리됐을 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자, 넘겨보면 3번 이제 공구입니다. 공구.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1500세대를 건설합니다. 1500세대 건설한다면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이거를 주택단지라고 해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주택단지인데 이 1500세대를 한 번에 하는 것이 하고 세 번 나눠봅시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여기를 갖다가 한 400세대 해보고 두 번째 나눠가지고 500세대 해보고 세 번째는 600세대 해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를 먼저 한다. 이게 109 여기는 209, 여기는 309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공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서 뭐하냐? 109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착공을 따로 하면 준공이 따로 이렇게 따로 하기 위해서 나눈 게 공구입니다. 공구.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줄권합시다.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한다. 그게 공구입니다.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지나 공간을 정해서 체크합시다. 6m 이상의 너비로 경계 설정. 공구 간에는 6m 이상 너비로 경계 설정. 쭉 내려서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번 써요.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공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주택단지가 공구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인가? 그게 문제니까 그러면 600세대 이상인데 600세대 이상. 공구 그러면 네 가지 배웁니다. 공구 첫 번째 착공신고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공구 간에는 6m 이상 폭으로 나눈다.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네 번째 전체 세대가 600 이상일 때 나눈다. 네 가지 정리하시고 6번 부대 복리 간선은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